앞에서 장애인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통합교육이라고 제시하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장애인이 일반 학교 내에서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교육은 크게 통합교육, 분리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들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분리교육은 일반 교육 체제와 분리해서 특수교육기관, 다시 말해서 특수학급, 특수학교, 기숙학교, 병원학교 등과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서비스 개시는 통합교육, 출생부터 시작, 분리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케어하다가 초등학교 교육이 실시되는 그 시점에서 특수학급을 가느냐, 특수학교, 기숙학교, 병원학교 이렇게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서 분리교육이 시작됩니다. 특수 프로그램 접근은 통합된 프로그램의 접근이냐, 분리된 프로그램의 접근. 프로그램의 제공은 일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또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특수 제작된 프로그램 제공. 그렇죠?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그 유형에 따라서 특수 제작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직업교육, 지역사회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적용과 직업 경험을 통합교육은 함께 하게 됩니다. 분리교육은 장애 직업, 교육과정 적용과 직업 경험, 장애 직업교육 과정에 적용이 된다.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의 일반 기관으로부터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분리교육은 분리된 기관으로부터 사회, 가정,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시설 활동도 기존의 다양한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분리교육은 대규모 시설 또는 별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사회교육 참여도 마찬가지 고등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일반 훈련을 하게 되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은 각각 나름대로의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통합교육이 좋다, 분리교육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민주주의 교육은 분리교육은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과는 배치된다. 그럼 민주주의 교육 이념은 뭐가 되겠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교육 이념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 교육이 교육 활동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분리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지배적이고 피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교육은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성과에 있어서는 같거나 못하거나 한다. 그리고 분리교육은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기능적인 상호작용이라든지 기술적인 거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 아동과 장기간 접촉하는 비장애 아동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친근감 또는 편견도 덜할 수 있고, 통합교육은 그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배려하고 포용하는 평등한 사회 도모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그럼 분리교육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특수교육 요구 아동들이 독특한 특성,
개인차로 인해서 일반 환경보다도 시설이 좀 더 잘 갖춰지고 계획된 환경에서의 그 독특한 특성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특수교육 요구 아동들의 그 재반 특성과 교육적인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에 일반 교사나 일반 아동들과 더불어 교육할 때에 그 계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무기력감과 그 자신감 상실하는 것을 더 부추길 수가 있다. 그 다음 청각장애나 지적장애 아동들은 통합교육이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 학생들이나 교사들과 그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배제된 상태에서 단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청각장애 아동들을 일반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청각장애 학생들을 교육과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교육이 좋다, 통합교육이 좋다, 이것을 같이 그 유형과 종류, 정도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의 효과성과 조건을 보면 그 효과성, 장점이 되겠죠. 이 효과성에 있어서 장애 아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장애 아동에게 통합교육의 효과는 장애 아동들이 비장애 아동들의 행동을 보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다양한 행동을 배우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면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학생들을 보고 자기가 배울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어서 그 사회 행동에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언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어휘와 그 바른 언어 표현 방식을 배울 수가 있고 또 그 비장애 아동과 생활하면서 장애 아동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와 함께 공부한다는 자긍심을 가짐으로써 자아 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였어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비장애 학생들의 행동을 보면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행동이 변화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사회성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그 다음 올바른 언어 표현과 다양한 어휘를 배울 수 있다. 그다음 비장애 아동과 생활하면서 장애 아동의 그 잠재력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또래와 함께 공부한다는 자긍심 가짐으로써 자아 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비장애 아동 측면에서는 선견과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줄일 수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성숙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장애 아동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결국 장애 아동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비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교사, 장애 학생 관점에서 보면 그 통합교육을 하는 교사와 비장애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생각과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장애 학생들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그 교재나 보조기구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시설 등에서 장애 아동들이 제한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장애 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의 문제점을 보면 장애 학생에게 관심이 쏠리거나 장애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비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반대로 침해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육 관련 활동하는데도 장애 학생으로 인해서 그 비장애 학생들의 선택과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장애 아동 준비 차원에서는 조기 통합교육을 통해서 사회 접촉의 가능성을 미리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고 비장애 아동에 있어서는 장애에 대한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이 강조돼야 되고 일반 교사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개방적 사고, 책임, 특수교사와의 협력 문제, 그리고 장애 학생의 학교와 학급에 대한 소속감 고취 등이 강조되고 부모의 태도와 관련해서 부모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애 이해, 그 다음에 장애와 비장애 부모 모임 등을 통한 상호 이해 도모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른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문제로 돼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 이거예요.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 있을 경우에 두 가지예요.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학급에 소속감을 가지고 학급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움이 되려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나는 장애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방해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학부모들이 예민합니다. 학생들은 오히려 이해를 하지만 이해하고 수용을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아주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장애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그 담임선생님 약간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동복지론 배울 때 그 유아기, 아동기 이런 걸 청년기를 배울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전 생애에 걸쳐서 나보다 연령이 높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하고 같이 놀거나 같이 접촉을 하고 관련을 맺을 때 나한테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5살이라면 7살 이렇게 먹은 형이나 누나하고 놀길 바래요. 그래야 빨리 배운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5살이라면 3살, 4살 나이가 적은 아이들하고 함께 놀으면 뭐가 생겨요? 리더십이 생겨요. 리더십도 생기고 남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이런 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전부 우리 아이가 빨리 그냥 발전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인생을 배우는 거.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좋은 것만 보고 막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릇의 사이즈, 파이를 키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학생이 있는 일반 학급이 아주 바람직하게 되는 거 그거예요. 일단 뭐가 잘 되느냐? 단결이 잘 돼요. 단결이 잘 돼요. 이건 담임선생님의 역량도 중요하고 그 담임선생님 역량으로 인해서 학급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굉장히 아주 똘똘 잘 뭉치고 어려운 일 있어도 잘 해결하고 봉사활동도 더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과 부모의 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그 상호 이해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통합교육은 장애인 복지 전반에서 제기되는 노멀라이제이션, 그 정상화 말하죠. 즉 최대한 일반적인 환경에서 장애인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기본적인
통합교육을 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제 금지, 비차별 평가, 적절한 교육, 최소 제한적 환경, 적법 절차에 입각한 문제 해결, 부모 학생의 참여 권리 이런 것들을 그 기본 원리에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그 선정된 장애 아동은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배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일반 학교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으로의 배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교육, 분리교육 스펙트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10가지로 단계를 나타냈어요. 첫 번째,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들과 동등하게 제공받는 일반 교육. 그 다음, 일반 교사에게 특수교육 상담이 지원되는 일반 교육. 특수교사가 시간제로 일반 학급에서 제공하는 일반 교육. 특별지도 교사나 순회교사에 의해 시간제로 분리교육이 제공되는 일반 교육. 시간제로 특수학급에서 제공되는 교육. 일반 아동들과의 사회통합의 기회가 제공되는 전일제 특수학급에서 교육. 전일제 특수학급에서 교육, 특수학교에서의 교육, 기숙시설에서의 교육, 가정이나 병원에서의 교육. 이것들이 이제 쭉 단계별로 맞춤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의 법률적 기반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은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초중등 교육법에서 특수학교 등과 그 장애인 복지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교육의 법률적 기반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 헌법에서 제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학교도 설립하고 경영해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관련법 중에서 최초로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도에 공립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11번의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 장애인 특수교육진흥법, 이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장애 영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해서 법의 실효성에 그 한계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진흥법은 뭐라 했어요?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고 초, 중등 교육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영유아,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미흡하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변화 등으로 그 요구의 변화도 이제 변화되잖아요. 요구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로 이제 좀 더 이 특수교육 정책을 좀 더 내실화하자 해서 만든 것이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2008년 5월부터 시행이 된 거죠.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에 만들어졌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에 제정이 돼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차별하는 것이 이 차이점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다. 그리고 3세 미만 장애 영아는 무상교육이다. 대학 내에 장애학생 지원센터 마련하고 각종 학습 지원 근거 마련했다. 그리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돼 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고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그것을 보완해서 영유아 및 성인들, 대학생들까지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3년마다 실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입법이 및 효과를 보니까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화, 책무화, 장애아동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 장애아동 사교육비 절감,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확보,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정확한 제고, 설치기준 강화해서 법률에 명시하는 거, 설치기준 강화해서 법률에 명시하는 거, 특수교육 관련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이 치료교육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 외에 그 연계를 통해서 강화된 치료 지원을 제공한다. 그 치료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배치했어.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치료교육 조항을 삭제하고 치료 지원 등 관련 서비스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 외 연계 통해서 강화된 치료를 제공한다. 예, 우리나라의 그 특수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시각장애인들은 듣기훈련, 이동훈련, 사회적 기능훈련, 시기능훈련, 그러니까 잔존시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컴퓨터 사용교육, 점자 읽기 쓰기 교육, 큰 활자를 읽고 쓰는 교육, 직업교육. 청각 언어장애는 잔존 청력을 적극 활용하고 독화, 수화, 발어지도, 언어지도, 발달장애, 감각훈련 강화, 사회생활 적응훈련, 능력에 적합한 직업교육, 지체장애, 일반 교과과정,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재활훈련, 생활훈련, 직업교육, 정서장애, 정신분석학적 측면, 교육심리학적 측면, 생태학적 측면, 행동학적 측면으로 이렇게 범주화해서 교육 목적과 방법 선택해서 일반 교육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가 이렇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성과는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이런 분들의
이 노고를 좀 인정해주고 이해를 좀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 교육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막 존경스러울 때 많아요. 그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은데도 포기 안 하고 또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 정신력들을 보면서 많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종합계획을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수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수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1997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우리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그 국정 기조를 담아서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의 그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실현 위해서 그 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표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진 과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핵심 역량 강화, 그래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 통합교육의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고등 평생 지원 강화, 이게 전 생애에 걸쳐서 평생교육 지원을 구축하는 거고,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및 지원 체제 강화. 이거는 무슨 정부에서 이런 거 홍보하는 것 같으죠. 그렇죠? 근데 이대로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아주 그림이 나이스하게 잘 그려져 있네요. 이거는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9780명이에요. 장애 영역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48,747명으로 전체 학생의 53.7%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첫째가 뭐라 그래요? 지적장애. 두 번째는 자폐성 장애로 13.4%, 지체장애 11.5% 순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2014년 이후 연도별 장애 영역별 학생 현황을 보면 특히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체 학생의 비율이 5년간 이렇게 지속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 현황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특수학급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53.8%, 그 다음에 일반 학급 17.2%, 이건 통합교육 말하겠죠? 그 다음에 특수학교가 28.5%. 그러니까 일반 학교 내에 특수학급으로 운영되는 것이 50%를 넘고 있는 겁니다. 특수학교의 영역은 사립이 더 많네요. 그쵸? 사립이 52.6%, 공립이 44.6%, 국립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는 지적장애 학교가 가장 많아요. 69.2%. 그 다음에 뭐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런 게 이렇게 특수학교들이 사립, 국립보다는 사립이 많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런 식의 특수학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 그러니까 전일제 통합학급을 말하는 거죠. 일반 학급은 현황을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와 학급수가 줄고 있고, 초등학교까지 통합교육을 했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로 가서는 다시 특수학교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특수학급이 초등학교에서는 51%, 중학교 22%, 고등학교 유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전일제 통합학급이 현황이고, 이건 특수학급 원형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통합학급이 줄고 특수학급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그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을 보니까 잘 보이세요? 다른 것들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서울시가 30개로 17.1% 차지하고 있고, 전체의 37.1%가 서울하고 경기도에 이렇게 소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이렇게 편중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 인구 대비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인구 대비는 아니고 그냥 단순한 국립, 공립, 사립 이렇게 학교 있고, 설립별 학교, 그 다음에 학교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적은 데가 어딘가요? 세종. 세종이 제일 한 개 있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은 7개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과 향후의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최근 특수교육 대상 그 학생 대비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수학교 특수교사 대비 그 학생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도 아무리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이 관심 갖고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 이 도지사분도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인 면에서 또는 실천가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뭔가 한번 봅니다. 특수학교 절반 이상이 사립으로 아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사립이고 국공립 특수학교의 설립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많은 학교가 몰려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 특수학교 하면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지체학교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장애 영역별 불균형 현상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많이 존재하고 늘어나는데, 주위에 학교가 없어서 다닐 수가 없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에요. 이것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낮은 취약률, 그리고 미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거, 수요는 많은데 주변에 학교 없어 다닐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수학교에 대한 그 학급당 인원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장애 영아를 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 체제가 미흡하다. 물론 장애 학생들이 낮은 취약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고 이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아 위한 조기 서비스가 미흡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도 이 장애인 위한 대학 편의시설이 더 많이 보충이 돼야 되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적절한 평생교육 체계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첫째로 장애 아동의 완전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 아동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더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열악한 그 사립 특수학교의 여건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은 유치원도 그렇고 이 국공립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 있는데, 이 장애인 사립 특수학교도 여건이 국공립만 하지 못하니까 그 보조를 하든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흡수해서 함께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둘째, 특수교육 내용과 방법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그 개별화 교육의 계획을 작성하고 교사들 간의 그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서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그 부처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협진적으로, 협력으로, 연계성이 중요하죠. 그 다음, 그 특수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교원, 그리고 직원, 행정인력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자료, 학습자료, 그 연구와 개발하는 그 전담 시설 있잖아요. 전담 부서, 설치, 운영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 진로, 교육 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이나 고등기관과 협력해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고용의 이점을 지도해야 해요. 고용되지 않고 어떤, 그죠? 장애인 보험, 장애보험 이런 거 배웠잖아요. 수당 이런 거. 그런 것보다 고용의 이점을 지도해서 다양한 직장 경험 등을 포함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거 우리나라 그 장애 개편 방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 스스로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장애 고용보장, 소득보장, 고용보장에 이어서 교육보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교육보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제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 3곳을 인터넷 방문해서 그 3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업과 복지관 각각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내라 그랬는데 벌써 많은 학생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복지관 관장님들이 애쓰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사회복지사들도 애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그 애쓰는 분들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는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복지관을 통한 교육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의껏 공부하셔서 과제 제출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청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